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1회차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도 제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시험에는 보통 평이한 수준이었지 않았나. 저도 두세 개 정도는 틀렸어요. 틀렸지만은 나머지 원론이나 구조 원리 같은 경우에는 평이했고, 그리고 소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조금 능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평이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각 개인마다 CBT다 보니까 문제는 다 틀리게 나온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석유, 고무, 동물의 털, 가죽 등과 같이 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황성분이죠. 자, 중요한 거고요. 이 문제도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황이 불완전 연소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로 계란 썩은 냄새.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 일단 황이 있고요. 황이 있다라는 건 S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황이 불완전 연소되면 H2S가 됩니다. 물 등과 만나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황에선 두 가지가 나오죠. 완전 연소가 될 때 황이 완전 연소가 되면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SO2 이산화황 아황산 가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연소가 되는 거고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 H2S가 돼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다시 한번 보면 황이 완전 연소될 때 이산화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원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시원화수소 얘는 이 가스가 공기보다 가볍죠. 공기보다 가벼워가지고 지금 29분의 27, 이 27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안화수소 HCN인데 H의 원자량이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량이 12, 그 다음에 질소의 원자량이 14 하면 이것이 2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비중을 계산해보면 공기는 29니까 29분의 27 하니까 공기보다 더 가볍더라. 얼만큼? 0.9배 정도로 가볍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시원화수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증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시원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황화수소 금방 했던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 불완전 연소를 한다. 황이.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를 함유한 것으로서 가연물이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로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연소의 사회수 중 자유활성기 생성을 저하시켜 연쇄 반응을 중지시키는 거. 연쇄 반응. 자, 소화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자유활성기 활성 라디칼을 포착하는 억제시키는 그걸 억제 소화라고 하고 또는 부촉매 소화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연소의 사요소를 보자 이거예요. 연소의 사요소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 가, 산, 점, 연 이렇게 돼 있죠. 가, 산, 점. 가염물, 산소, 점화원 얘네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 그 연소의 3요소를 제거해가지고 소화를 하는 것을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 있죠. 가산점 이걸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화학적 소화를 부촉매 소화 또는 억제 소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 어떤 원인계의 물질이 있죠. 원인계의 물질이 있어요. 만약에 나무면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에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생성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활성계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원인계, 어떤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면 이 위치까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지면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까지만큼 에너지를 주면 그 어떤 물질에서 무엇이 나와요? 활성화. 여기에 있는 활성 라디칼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활성 라디칼들이 있어야만이 계속 연쇄 반응을 해가지고 불꽃 연소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만큼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얘네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활성화 에너지까지 높여줬을 때 이 나온 라디칼들을 무엇이 포착을 해요? 무엇이? 이런 다른 할로겐 원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네를 포착을 해낸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 활성 라디칼들이 나오는 걸 억제한다 또는 포착한다 해가지고 억제 소화라고 하고, 촉매작용을 반대로 부촉매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화학적 소화가 되겠죠. 화학적으로 쟤네들을 활성 라디칼들을 포착하는 거니까요. 자, 3번. 가연물이 연소가 되기 위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연소가 되기 위해서 열 전도율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크다라는 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열을 가했어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열을 가했다고 하면 열 전도율이 크면 얘가 열이 모아지지 않고 옆으로 싹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열 전도율이 크면은 열이 한 군데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엄청난 열이 가해지면 더 잘 탈 수 있겠지만 초창기 발화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해물이 될 때 처음 시점에서는 안 타죠. 근데 열 전도율이 작으면 열이 옆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 부분에만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훨씬 잘 타겠죠. 나무에다가 열을 모으는 거하고 쇳덩어리에다 열을 모으는 거하고 누가 열이 잘 모아져요? 당연히 나무가 열이 잘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 여기 열이 모아져서 여기서 발화가 되겠죠. 그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는 겁니다. 얘가 틀렸네요. 그리고 산소와 친화력이 당연히 좋아야죠. 산화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표면적이 클 것.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아궁이에 직접 넣는 것보다는 이 여기에서 통나무 상태라면 표면적은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 그리고 이 둥글둥글한 원통 부분 이게 면적에 다죠. 그렇지만 이걸 대폐질을 하면 이 속 안에 들어있던 것들까지 산소와 접촉 면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 훨씬 산소와 접촉이 되는 표면적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표면적 또는 표면적이 클 것 당연한 거예요. 예, 맞고 아까 활성화 에너지 금방 설명했듯이 활성화 에너지가 큰 거보다는 활성화 에너지를 쬐끔 줬을 때 활성계까지 들어오는 거, 활성계까지 와가지고 활성 라디칼들이 나오는 거, 금방 전문제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조금만 올렸을 때 활성 라디칼들이 나오는 거, 그것이 훨씬 더 가연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얘하고 헷갈리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도 작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연소 범위. 자, 우리 연소 범위 그래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여기에서 금방 1번 같은 경우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여기 연소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가 연소 범위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 포화 증기합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 편 이 부분은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에서는 연소되지 않죠. 그 액체 상태의 것들을 가열해 가지고 유증기가 볼록볼록 올라온 부분, 이쪽이 기체예요. 이쪽이 이 포화 증기합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오른쪽이 기체인데, 그 기체 중에서 여기 연소 범위에 있는 것들은 공기와 가연물이 적정 함량으로 합해져 있어 가지고 가연성 혼합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 연소 상한계를 넘어가면 가스가 많은 거죠. 가연성 가스가 많고 산소는 공기 또는 산소는 작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 이 아랫부분 연소한계 밑에 이 부분은 가스는 작고 산소는 많은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산소 농도를 높여준다라는 건 여기 연소 상한계 윗부분은 연소가 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산소를 높여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1번은 맞는 게 되겠죠. 두 번째,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온도가 이 부분이 온도, 이쪽이 농도 또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있죠. 서서히 넓어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가연성 혼합기가 폭이 넓어진다. 즉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 압력이 올라가면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이 부분도 올라갑니다. 다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압력이 올라가면 이 연소 범위도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불활성 가스는 소화하기 위해서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질식 소화를 하는 거죠. 질식 소화. 그래서 가스의 양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소 범위를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연성 액체가 개방된 상태에서 증기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보면 연소를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연소 범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농도 또는 압력이고 이쪽은 온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연소 범위고 여기를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탈 수 있는 혼합 상태. 그리고 여기는 화학량론 조성비는 뭐냐? 이게 딱 맞는 거죠. 뭐하고 이 가스와 공기가 만나서 완전 연소할 때 딱 맞는 비율. 이거를 화학량론 조성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까지 여기가 제일 잘 타겠죠. 그러면서 여기 윗부분은 가스가 많은 상태, 이 아랫부분은 산소가 많은 상태, 공기가 많은 상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불꽃 연소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를 벗어나면 꺼지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도 꺼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쪽은 액체라고 그랬어요. 포화 증기압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액체가 되는데 이 선을 벗어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벗어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면서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될 때 여기에서 이 부분 가연성 혼합기는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온도가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가면 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소가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 딱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위쪽 딱 이 부분을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얘기하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즉 아지랭이가 올라가는데 아지랭이가 쬐끔 나오면은 연소가 안 되고 조금 더 나와가지고 공기하고 모였을 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인화점에서는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딱 경계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연소점, 인화점보다 약 5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이 부분을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하고, 이 연소점에 가면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한다. 이번 문제에서는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라고 했으니까 이건 연소점이 되겠죠. 그럼 발화점은 뭐냐? 발화점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지랭이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성냥골을 던졌던지 또는 부싯돌을 지졌던지 어떤 점화원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발화점 같은 경우에는 점화원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온도를 계속 올렸는데 지가 자신이 불이 나는 거, 그걸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온도는 누가 가장 높아요? 발화점이 가장 높은 거죠.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이 순서로 온도가 높은 거고요. 온도가 낮은 건 임, 연, 발 순으로 온도가 낮은 거라는 거, 이 순서까지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인화점이 제일 낮겠죠. 불이 날랑말랑 하는 거고, 얘는 불이 완전히 나는 거고, 얘는 지 자신이 불타는 거니까 이 순서. 그 6번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거, 프로판가스 2195 암기하는 거죠. 암기합니다. 2195 잘 나오는 것들, 아세틸렌 2581. 자, 전화기 가운데 줄 2580에서 하나 삑살이 났다고 그랬어요. 2581. 그리고 수소 475 세치로죠. 그리고 메탄 515. 그리고 에탄은 소방에서는 잘 안 나와요. 위험물에서는 좀 나오는데 소방에서는 잘 안 나오고, 프로판 2195 금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탄 C884 외우고요. 그리고 디에틸에테르 1948 1948년입니다. 우리 45년도에 독립을 했고요. 1945년도에 독립을 했고 미군정 끝나고 1948년에 뭐 헌법도 만들고 했죠. 자,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이황화탄소 1244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 위험도도 구할 수 있고, 이 연소 범위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위험도 구하는 문제에서 얘네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암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7번 프로판가스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몰수죠. 으로 맞는 것은 지금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다는 거 일단 보고요. 완전 연소니까 프로판 C3H8 플러스, 자, 공기하고 만나서 완전 연소하면 CO2와 H2O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계수 한번 맞춰보면 C가 3개니까 좌변이 3개, 우변이 C 3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다음에는 H 계산하죠. CH 5순으로 H가 8개니까 여기 H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4를 주면 2, 4, 8, 8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좌변에다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3, 2, 6, 6개고요. 이렇게 하면 4, 1은 4. 그래서 10개네. 산소가 10개예요. 그러면 10개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5개 하면 2, 5, 10, 10개 맞겠죠.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나온 이 5라는 수치는
이 5몰, 이 5몰은 누구의 몰수예요? 산소죠, 산소. 산소의 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기 몰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공기 몰수.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만큼 있다라면, 대기 중에 공기가 이만큼 있다라면 산소는 얼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겠죠. 이 공기를 100%라고 하면 산소는 얼마예요? 21%잖아. 21%. 즉 공기에다가 곱하기 산소 21% 해주면 그것이 산소 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기의 21%가 산소잖아, 산소. 그러니까 공기 몰수를 구하려면 공기 몰수는 산소 몰수에다가 0.21로 나눠주면 된다. 산소 몰수가 5니까 0.21로 나눠주면 이것이 23.8 하나가 되나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7번에 2번 맞죠? 23.8 하나.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산소 몰수인지 공기 몰수인지 정확하게 잘 보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8번.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이 가스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헤모글로빈이 인체에서 혈액의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저해하여 사람이 질식되는 거. 우리 옛날에 연탄가스였어요. 연탄가스가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나오겠죠. 완전 연소는 CO2가 나옵니다. 탄소가 나와서 산소와 결합해서 완전 연소하면 CO2는 질식가스죠. 자, 독성은 없고 질식가스인데 불완전 연소하면 CO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이 약간 젖었거나 조금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완전 연소하면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8, 90년대, 7, 80년대 이때쯤에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이 CO 같은 경우는 CO 원래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해가지고 이 산소를 가지고 피를 타고 다니면서 뇌나 이런 데 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 산소가 이 헤모글로빈이 CO하고 만나면 CO가 바로 피를 버려버리고 헤모글로빈이 CO를 딱 붙는다 이거예요. 결합력이 얘하고의 사랑이 부족하죠. 한 200배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세게 얘를 버리고 얘를 붙어서 얘가 각 부분에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전달이 안 되고 대신 일산화탄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스들 한번 다 쭉 황화수소 또 나왔죠. 아까 계란 썩은 냄새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9번 상운상압에서 액체의 물질은 상운상압. 상운이라는 건 20도씨를 얘기를 하고요. 상압이라는 1atm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NTP라고 하고 있어요. Normal Temperature Pressure. 자, 그래서 이 템퍼레처는 20도씨, 프레저는 1기압. 그리고 STP가 또 있죠.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저. 얘는 0도씨 1기압. 이거를 STP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NTP 상태라고 해서 상운상압에서 기체인 거, 액체인 거. 자,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평형도를 어느 정도 암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쪽이 고체죠. 액체, 기체. 그래서 우리 삼중점 암기하라고 그랬죠. 삼중점 마이너스 57도 정도. 그리고 여기 승화점 마이너스 79도씨 정도.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임계온도 31.35. 그리고 여기가 5.1 atm 정도 되는데 1 atm은 atm 1기압이죠. 1기압 대충 이 정도고 1기압 상태에서는 여기 정도라고 하면 1기압 상태에서 여기를 20도씨라고 하면 이쪽에 있어. 여기에 있어. 즉 기체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온상압에서 이산화탄소는 기체고 이때에서 액체를 만들려면 압력을 팍 올려줘야죠. 그래가지고 용기에다가 압력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액화시킨다. 상온상압에서는 얘는 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1301 하나둘 하나하나 1301는 전역 방출 방식에서 우리 아론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둘 하나하나는 소화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둘 다 기체고요. 얘도 2402는 소화기 중에서 얘는 무상분무가 되는 겁니다. 즉 안개 상태로 액체 상태로 분무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또 1011은 무상분무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뿌렸을 때 기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로 나오는 거죠. 가느다란 물로 나오는 것이 2402입니다. 얘네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중요한 것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한론 중에서 네 가지. 그래서 화학식 당연히 명명법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할은 1301, C가 하나, 그리고 F가 3개,
그 CL은 빵, BR이 하나 이런 순으로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 하나, 둘, 하나, 하나. 당연히 암기할 수 있겠죠. 명명법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나 전기비중 같은 거 구하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얘 C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일상봉 하나를 보면 C가 하나니까 C가 원자량이 12 플러스 F가 19 19가 3개 F3니까 그리고 BR 79.9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L은 35.5 79.9 C는 12 수소는 하나 1 그리고 불소는 19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48.9가 나오겠죠. 148.9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것이 분자량 무게가 되는 거고요. 그걸 증기비중은 공기보다 얼마나 먹으면 되나 공기보다 얼만큼이니까 공기로 나눠준 거예요. 공기의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면 그것이 약 5배 정도 5.13 이렇게 나오더라. 나머지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요. 안 외워도 되는 거니까 이걸 안 외우고 풀어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0번 화재 최성기 때 농도로 유도등이 보이지 않아. 자 감광계수가 나왔을 때 화재 최성기 나오면 10이죠 무조건 외우는 거죠. 연기감지기 0.1 그리고 최성기 10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죠. 화재 최성기니까. 자 최소한 아무리 못 외워도 2개는 외워야 된다. 그렇다고 얘네가 안 나오냐 얘네도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1 0.3 5 1 2 5 1 10 해가지고 연피 연 피 어 거 최 전 이렇게 외웠다고 그랬어요. 연피 어 거 최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가시거리는 계산하는 방법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고 저 가시거리도 자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 11번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화재를 나타낸 것은 유류화재 배럴이니까 우리 중동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뭐 서부 텍사스유 뭐 이런 거 있죠. 몇 배럴 뭐 몇만 배럴 몇십만 배럴 몇백만 배럴 이렇게 할 때 그 기름을 나타내는 그 용량을 나타내는 거죠. 배럴. 그래서 B급 화재가 된다. 제 A급 화재 A급의 A는 애쉬죠. 재를 남긴다. 타고 나서 재를 남기는 거 일반 화재. 배럴은 유료 화재. 자, 이 C는 커렌트 전류. 커렌트니까 전기 화재. D는 금속 다이너마이트의 약자고요. 자, 주방은 키친의 약자 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건 뭐 주된 소화 효과니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요. 당연히 얘네하고 이 표시색까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요리용 기름이나 지방질 기름 화재 시 소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분말. 자, 여기 지금 요리용 기름 나왔으니까 키친 화재가 되겠네요. K급 화재. K급 화재 소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자, 일종 소화약제인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에 NA가 무슨 효과? 비누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 NA나 또는 NaHCO3 일종 소화약제나 또는 K2CO3 탄산칼륨이죠. 탄산칼륨. 자, 이건 이종이 아니고 탄산칼륨이에요. 이거 강화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소화가 좋은 이 NA 같은 경우에 이 NA가 비누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얘가 기름기 같은 것들과 만나면 이 NA 이온이 기름과 만나면 그것이 비누 거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비누 만드는 거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 만들 때 그런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누화 효과로 이거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질식 냉각 소화가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13번 화재실 혹은 화재 공간의 바닥 면적에 대한 등가 가연량의 값을 화재 하중이라 하며 식으로 표현할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H는 어떤 것이냐. 자, 화재 하중이라는 건 어떠한 건물의 한 층 바닥 면적 어떤 일정 면적에 가연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Q라고 하면 가연물의 양 킬로그램이고요. 단위 면적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랬을 때 서고나 이런 도서관 같은데 조그만 면적이지만 책이 막 위층 몇 층 한 10층으로 이렇게 쭉 쌓여 있죠.
엄청나게 화재 하중이 큰 겁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 H, A분의 시그마 G, T 곱하기 HT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목재로 환산한 거고요. 얘는 단위 면적이죠. 면적. 그 바닥 면적인데 바닥 면적 전체를 나눠주면 단위 면적이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얘는 G, 가연물의 양이죠. 가연물의 양이고 얘는 발열량이죠. 그 가연물의 발열량인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연물이 여러 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라스틱도 있을 테고 종이도 있을 테고 합성수지도 있을 테고 뭐 비닐이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비닐이는 뭐 G1, H1 이게 비닐이라니까 좀 그렇나요? 비닐의 무게 그리고 비닐의 자기 거 발열량 두 개를 곱해준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합성수지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 그럼 그 옷의 합성수지의 무게 그리고 합성수지의 발열량 G2, H2 이거 1, 2 또 종이면 종이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준 거 그것이 분자에 들어간 거고요. 그랬을 때 보면 여기에 얘는 무게니까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당 무게 이렇게 하니까 위에는 분자가 칼로리가 됩니다. 킬로칼로리. 그리고 이 분모에는 단위 면적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H가 뭐냐면 목재로 환산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돼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니까 그걸로 나눠졌다라는 건 목재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을 어떻게 평균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무게를 다 무게에 따라서 발열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목재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로 환산한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정확히는 그것이 화재 하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약분되고 얘는 위로 올라가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단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H를 물어보고 있죠. H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 해가지고 얘가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1kg에 4,500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나오더라. 목재가.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인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거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화재 하중의 정의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목재로 환산한 가연물의 양 그리고 여기에 있는 H가 무엇이냐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다. 수치는 얼마냐 4,500이다 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식도 외워가지고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식 안에 있는 변수 각각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14번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 11층 이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합니다. 2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서 또 벽 같은 데를 불연재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거죠. 500제곱미터로 완화를 시켜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 벽, 반자,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500이 되는데 불연재료가 아니면 200이죠. 거기다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면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3. 그럼 얘는 600이 되겠고요. 얘는 1500이 되겠죠. 지금 물어본 거는 자 이거 불연재가 아니고 그리고 11층 이상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이 된다. 자, 암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방화구획은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가 넘는 건 방화구획을 하는 거죠. 내화구조 건축물에서. 그리고 방화구획의 종류에는 면적별, 지금처럼 면적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층별, 그리고 용도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획이 된다라는 거 하고 지금 문제 나온 건 면적별이라는 얘기예요. 면적별. 그랬을 때 자, 10층 이하는 기본이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스프링클러 같은 걸 설치하면 곱하기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11층 이상이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 5배나 더 위험해졌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11층 이상은 200마다 촘촘히 방화구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같은 거 설치하면 3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불연재로 마감하면 조금 덜 위험해진다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준 거죠. 200에서. 그래서 여기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또 3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방화구획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지정수량 500kg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 유황. 딱 보니까 다 사료가 아니라 이류위험물이네. 이류위험물 맨 위쪽에 황적유, 두 번째 철마금, 세 번째 인화성 고체. 그래서 1, 5천, 100, 500, 1000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500 철마금 얘네가 500이고 유황은 100짜리잖아. 지정수량. 자, 우리 이류위험물 가연성 고체고요. 성질은 다 암기하고 있고, 이렇게 지정수량을 한번 보면 황적유는 100kg, 철마금은 500kg, 인고, 인화성 고체 1000.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 철53. 격자가 이렇게 체가 있으면 체가 이렇게 격자가 돼 있는 거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지름이니까 어차피 원의 격자의 거리가 똑같은 거죠. 얘 지름이나 여기 들어가는 원의 지름이나 이 격자의 길이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이즈가 53 마이크로,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엄청나게 작은 거죠. 0.00053이라는 얘기예요.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웬트 퍼센트 중량으로 5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즉 50% 이상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위험물이다. 즉 가는 것이 훨씬 많아야 된다. 당연히 금속이, 철분 같은 것이 덩어리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뭔 위험물이야. 안 따잖아. 근데 엄청나게 가는 상태의 그런 입자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가연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철53 그리고 금이로, 금속분은 150 마이크로미터다. 16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인화점 낮으면 인화점 사류 위험물이고요. 그 사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은 가장 낮은 것들이 특수인화물이었어요. 그 특수인화물의 종류의 4가지. 이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디, 아, 산, 이. 디에틸, 에테르, 아세트, 알데히드. 그리고 산화, 프로필렌. 그리고 이황화, 탄소. 그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제일 위험한 거죠.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거니까 디에틸 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순이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5도씨 정도, 얘가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0 정도로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화점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여기에 특수인화물 중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먼저 딱 봐요. 딱 봤는데 얘 있네. 이건 특수인화물이잖아. 나머지 얘 일석이류, 그리고 에탄올. 이건 뭐예요? 알코올류죠. 알코올류. 그렇기 때문에 특수인화물을 먼저 딱 찍으면 되죠. 근데 특수인화물이 여기에 보기에 2개가 있어. 2개가 있다면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있는 경우에 디에틸에테르하고 이황화탄소가 있다 라고 했으면 디에틸에테르가 더 낫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머지 이런 인화점들은 못 외우더라도 최소한 특수인화물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얘기죠. 17번.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누설로 부유 또는 확산된 액화가스가 착화원과 접촉하여 액화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폭발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블랩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슬로보바는 물을 탱크에다 물을 뿌렸을 때 그것이 물과 만나서 물이 증발하면서 뻗어 나가는 거, 넘쳐 흐르는 거, 그것을 슬로보바라고 하고요. 프로스오바는 불이 안 난 상태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끓어 넘치는 거를 프로스오바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일오바 같은 경우에는 탱크 하부의 물 때문에 위쪽에서 불이 난 것들이 대류에 의해서 돌면서 그 하부에 있는 것들이 증발하면서 폭발처럼 넘쳐 흐르는 거, 그것을 보일오바. 그리고 블레비는 액화가스죠. 액화가스. 이렇게 액화가스 탱크가 이게 액체, 기체 상태로 있을 때 화재가 이런 데서 나가지고 탱크를 데피면 이 기체 상태에 있는 부분이 먼저 크랙이 간다는 얘기죠. 크랙이 가기 전에는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기화가 되면 이 기체 부분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다시 액화되고,
그러면서 이 동적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크랙이 가면 이 기체 상태의 압력이 높았던 것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액체가 갑자기 증발해 버리죠. 그러면서 압력이 엄청나게 또 높아져요. 그러면서 탱크는 꽝 하고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꽝 하고 파괴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탱크가 파괴되면서 옆에 있는 불과 만나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버섯구름이 일으킨 다음에 무엇이 발생을 해요? 파이어 볼이 발생하더라. 파이어 볼이까지 발생하는 건 블레빗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우리 배우는 것들 중에서는 블레빗 다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18번 1기압 100도씨에서 1g의 기화잡열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될 때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죠. 539 칼로리. 자, 539 칼로리 퍼 그램이죠. 그램. 자, 이게 기화잡열인데 얘를 주울로 만들려면 자, 우리 그램은 생략하고 여기서 주울로 만들려면 1 칼로리는 4.18주울, 4.2주울 정도인데 4.18주울 정도가 되죠. 정확히는 조금 더 정확히 가면 그럼 칼로리 지워지고 얘 주울이 되는데 얘가 2253주울 정도 됩니다. 뭐 조금씩 다 틀리는데 이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주울로 바꿀 수 있는 거 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원론에서는 칼로리를 쓰는데 이 칼로리가 SI 단위가 아니죠. SI 단위는 주울입니다. 주울. 그래서 다른 우리 유체역학이나 이런 데에 가면 주울을 거의 쓰지 칼로리를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539 그리고 자, 기화잡열은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융해잡열 80, 기화잡열 539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울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4.18씩 곱해주면 된다는 거. 19번 다음 원소 중 수소와 결합력이 가장 큰 거 결합력 하면 누구부터? 불소부터 나오죠. 우리 주기율표가 이렇게 쭉 있다라면 주기율표 중에서 수헬, 리베, 붕탄진살, 분래, 남아알규인한 점화, 염화, 칼칼갈게, 비샬, 북구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게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뭐 이런 식이고 족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에서 8족까지 쭉 됐죠. 그랬을 때 결합력이 가장 큰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가장 크더라. 불소가 결합력이 크죠. 그리고 여기서 할로겐 원소들 7쪽인 할로겐 원소들 F, Cl, Br, I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주기가 멀면 멀수록 결합력은 작아져서 혼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F가 가장 결합력이 크고 그 다음에 Cl, Br, I의 순서다. 그러면 소화 효과는 누가 가장 크냐? 잘 떨어져 나가서 지 혼자 잘 나온 놈들이 오존층도 파괴하고 소화도 잘하고 이렇게 되겠죠. 소화를 한다는 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 라디칼들을 포착해내는 거니까요. 혼자 떨어져 잘 나가는 것들이 소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요오드, 브롬, 그리고 염소, 불소 순으로 소화 효과가 크더라. 반대죠? 반대다. 20번 환기,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의 설명. 방화댐퍼라는 건 이런 방화구획이 설치된 벽이 있다. 뭐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벽이 애매하네요. 대충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럼 벽에 닥터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한다 이겁니다. 통과를 하면 이 덕트에는 그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나면 방화구획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화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덕트를 타고 덕트 속을 구멍을 타고 화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 가까운 데에다가 댐퍼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꽃이 발생하면 얘가 딱 동작을 해가지고 열려있던 것이 닫히는 거죠. 그게 방화 댐퍼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화재로 인한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맞죠? 그래서 닫아야 된다. 그리고 댐퍼는 내화 성능 결과 비차열 1시간. 자, 비차열이란 건 우리 성능 시험에서는 차열 시험과 차염 시험이 있어요. 열을 차단하는 거, 불꽃을 차단하는 거, 연기를 차단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차열이면 열을 차단하는 못하고 불꽃을 차단하고 연기를 차단하는 성능이 1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비차열입니다. 차열한 시간이면 나머지도 다 되는 거예요. 차열도 1시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열이 전달이 안 되면 불꽃은 당연히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이 차연 성능도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화댐퍼의 방연 성능 이게 차연돼야 된다는 얘기죠. 방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연기가 발생했다라고 연기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는 여기서 감지했잖아요. 이게 화재로 인하여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고 여기 주방 등에서는 온도, 열 연기 기본적으로 온도하고 연기, 불꽃 이것을 감지하는 거니까 여기는 온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안본 문제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기출이 됐던 거니까요. 쉽게 여러분들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원론은 최소 못 맞아도 85점에서 90점 정도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 딴 데 어려운 것들을 이 원론에서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